자동차 업계의 큰 행사인 도쿄 모터쇼라는 게 열리는데요. 한국의 현대차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 PSA, 포르쉐, 볼보 등은 우리보다 약간 먼저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히는 도쿄 모터쇼인데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우리 한국 현대차의 불참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물론 일본 측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갈등과 일본차 불매운동과 관련이 깊은 거죠. 모터쇼라는 게 홍보 목적이 큰 건데 어차피 일본차를 한국에 홍보를 해봐야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도 현대차가 안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잘 나가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볼보 이런 회사들이 도쿄 모터쇼에 대거 불참하게 된 이유는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기 회사의 차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일본 자동차 시장과 교류해봐야 실제적인 이득이 없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시장에 투자할 계획도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한 관계자의 인터뷰 중에 재미있는 게 유럽에서는 지구 반대편 일본까지 가서 모터쇼에 참가하는 의미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지만 2020년에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에는 참가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워낙에 커서 투자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도쿄 모터쇼는 세계 5대 모터쇼라는 간판이 무색할 만큼 체면이 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문제는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이 불참하면 인기도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런 관람객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흥행도 망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가하는 회사들 중에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유명한 회사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르노 2개 회사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과정에는 사실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한일 무역 갈등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일본 전체 수출액이 10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무역 수지 역시 3개월째 적자 행진입니다. 결국 자동차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일본 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올 10월달만 해도 소비세율 인상으로 한번 난리가 났고 거기에 또 하기비스, 너구리, 부알로이, 태풍 삼형제까지 모든 악재가 일본을 향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남자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요. 여기까지 세계 5대 모터쇼인 도쿄 모터쇼의 일진 회사들은 거의 불참해서 파리를 날릴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악하게 생긴 이유가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도쿄 모터쇼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행사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며 3대 모터쇼에 꼽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불참을 선언한 것인데요. 불참을 선언한 업체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미니, 푸조, 시트로엥, 볼보, 피아트, GM 등으로 이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차 또한 이번 도쿄 모터쇼에 불참 선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현대차에게 도쿄 모터쇼 자리 600평방미터의 부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요. 이는 2013년 200평방미터를 제공해줬을 때보다 3배나 커진 것인데 이를 현대차가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2001년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4174대가량을 판매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8년에는 414대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2009년에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했고 일본 판매량 또한 사실상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근 도쿄 모터쇼의 위상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불참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자동차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요가 10% 정도이고 이마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손익적인 여러가지 이유들로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모터쇼에 참가를 희망한 업체들은 르노 자동차와 독일 벤츠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해외 자동차 업계의 외면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도쿄 모터쇼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을 향한 한국 관광객 하락까지 예상되면서 도쿄 모터쇼의 위상은 더욱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양자 컴퓨팅 모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 수십 대를 가동해도 몇 년이 걸리는 데이터 처리를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너리 비트, 즉 0 혹은 1로만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0 혹은 1, 그리고 0과 1의 조합까지도 동시에 나타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쉬워 보이죠? 그런데 우주의 온도보다 180배 정도 더 차가운 0.015 켈빈도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압력보다 100억 분의 1 수준으로 약한 상태에서
어떠한 소음이나 파동도 방해해서는 안 될 정도로 연약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IBM, 인텔, 그리고 구글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이 양자 컴퓨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양자 컴퓨팅만큼 중요한 분야가 바로 양자 암호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창이라면 양자 암호 기술은 방패. 양자 컴퓨팅 기술로 현존하는 모든 암호와 알고리즘들을 몇 초 만에 풀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무조건 100% 이 지구상에 존재하겠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자 암호 기술이라는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양자 컴퓨팅 기술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요. 한국의 SK텔레콤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원래 양자 암호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는 스위스였죠. 2001년 설립된 스위스의 IDQ라는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세상에 선보였고 2010년에는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자 안전 암호 솔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 암호 기술 개발에 투자하였지만 IDQ의 기술력을 도무지 쫓아올 수가 없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 SK텔레콤이 아주 쿨하게 스위스의 IDQ를 700억 원에 사버렸고 이로써 한국이 단숨에 세계 1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5G 기술과 자금력까지 보유한 SK의 품으로 들어온 IDQ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대박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의 보스턴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거쳐 워싱턴 DC에 이르는 800km에 달하는 구간에 양자 암호망을 구축하였는데 여기에 SK텔레콤이 인수한 IDQ의 양자키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퀀텀 엑스체인지와 제휴를 통해서 미국 최초로 양자암호 통신망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와 NTT도 오랜 기간 양자암호 산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며 공을 들여왔는데요. SK텔레콤의 IDQ에 비하면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레고아 리보디 IDQ 대표는 일본의 도시바와의 기술 격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DQ는 이미 양자키 분배기를 제품화한 반면 도시바는 UK 캠브리지 연구소 차원의 프로토타입 장비로 참여한 수준으로 2년 이상의 기술력 차이가 있다. 그레고아 리보디 IDQ 대표의 말은 절대 허풍이나 과대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 사업 수주를 통해서 한 차례 증명되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해 EU 산하 조직 양자 플래그십을 통해서 양자암호 시험망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SK텔레콤의 IDQ가 1위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스위스는 물론이고 독일의 베를린, 스페인 등 총 14개 구간에 IDQ의 제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일본의 도시바는 6개의 구간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14대 6으로 한국의 압승이죠. 만약 한국의 SK텔레콤이 IDQ에 7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과감한 배팅이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죠. 양자암호 시장은 해마다 평균 39%의 성장률,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시장 규모가 팽창되고 있는데 한국의 SK텔레콤이 일본의 도시바와 NTT를 가볍게 눌러주고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기술을 한국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적용하였는데요. 5G 세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금융거래 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데이터화되어 사용되는 만큼 양자암호를 통한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쉬운 예로 5G 기술로 구현되고 있는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악용한 해커에 의해 해킹당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미국의 보안기술회사 디지설트의 리포트에 따르면 71%의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이 보안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 위협은 앞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보관소, 은행 전산망, 금융거래, 심지어는 블록체인,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병원 등에도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SKT가 스위스의 세계 1위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시장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도 미국의 알리로라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 보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 암호 시장에서 한국의 세계 1위 타이틀이 절대로 꺾일 일은 없겠네요. 사용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줄기차게 일본이나 IOC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본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총리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에 요구한 사항들이 완전히 묵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 대한체육회가 방사능 오염 의혹이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금지와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 금지,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도 표기 삭제 등을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에 경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재자 또는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하나만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며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IOC는 왜 일본을 편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최국 프리미엄입니다. 올림픽은 개최국과 IOC가 서로 협의해서 치릅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일본 도쿄입니다. 한국은 206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때 IOC가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IOC에 대한 기여도의 여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는 돈이 곧 힘입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최상위 등급인 TOP, 더 올림픽 파트너에 속한 13개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이 3개인 반면 한국 기업은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에 목표 마케팅 금액인 13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만큼 자금이 넘쳐 흐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일본이 대놓고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제기한 이슈에 대해 동조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일본 도쿄에서는 도쿄올림픽 단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93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방사능 안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등이 한국의 이의 제기에 가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IOC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땅 혹은 일본 땅이라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IOC는 독도 문제가 올림픽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려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섬들을 전부 표기하라는 것이 IOC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일부 섬만을 표기했을 경우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를 보면 일본에 있는 모든 섬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OC는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독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길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IOC의 주류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백인들입니다. 그들은 독일 나치 정권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길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휘날리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안겼는지에 대한 공감이 거의 없는 것이죠. 최근 IOC에 우길기 허용 여부를 문의했던 한 국내 언론사에게 돌아온 공식 답변은 올림픽 경기장은 정치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동문서답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2032년 올림픽 유치입니다. 남과 북은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르면 2021년에 개최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려면 IOC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다른 초강수를 둘 경우 2032 올림픽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조정위원장이 공교롭게도 호주 IOC 위원인 존 코츠란 점도 우리에겐 불리한 대목입니다. 존 코츠 조정위원장은 현재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만드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존 코츠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브리즈번과 서울 평양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 일본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을 때 대한체육회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대회와 비교하면 시차와 기후, 음식면에서 적응하기 쉽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요구들을 모두 묵살한 데다가 편파 판정까지 예상돼 이번 도쿄올림픽이 우리에게는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일본은 이 상황을 더욱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점점 난처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잘못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분명히 자국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현재의 한국도 단순한 원론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감할 수 있고 한국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일본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